안녕하십니까. 고정근의 소속 경제 고정근입니다. 날씨 덥고 해서 제가 그 해변가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금세라도 마치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런 아주 멋있는 해변입니다. 오늘 7, 3일 경제시사에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시작하고자 합니다. 실물 경제 파트와 증시 암호화폐 편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물 경제 편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저께 800명을 넘어서 어제는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790명대라고 합니다. 4차 대유행 위기를 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26명, 7월 1일에 826명, 어제는 79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백신 접종이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6월 7일에 85만 명대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만 6월 21일부터 4천 명대로 열흘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백신 물량 부족이 이달 말 정도 갔어야 풀릴 것 같다. 이달 말이면 7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 확진자가 하루에 800명대 내외에 나오고 있는 속에서 앞으로 한 달 동안도 백신이 부족해서 접종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이 정말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신을 진작 좀 확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특히 그 변이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백신이 부족해서 하루에 4천여 명밖에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들은 거의 기간이 2달 정도 넘어서 야 2차 접종이 가능하다.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걱정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열흘새 확진자가 2배 넘게 폭증했는데 가장 접종률이 낮은 젊은 층이 감염 진원지가 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20대에서 204명이나 확진자가 나와서 접종률이 낮은 젊은 층이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당국에서조차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4차 유행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성급한 거리두기 완화로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 분석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CDC와 WHO, 미국의 감염병 질병 통제 예방센터 CDC라고 하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델타는 초전염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유행이 다가올 우려가 있다 하는 뉴 웨이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을 덮인 델타 변이가 가을 전에 다시 대유행이 올 것이다. 이런 우려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싱가포르에서는 중국 시노백을 맞은 사람은 코로나 검사를 다시 받아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중국 백신은 물 백신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중국 백신을 접종한 인도네시아나 남미에서도 신규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한국은 중국 백신 접종자에게 격리 면제를 해준 조치,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 백신 접종자에게 격리 면제를 해준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델타 변이 확산이 우려되고 4차 대유행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1만 명이 참여하는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좀 큰 문제 아니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1만 명 집회가 정부는 자제나 철회 읍소만 해서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확진자가 800명 내외로 나온 이 속에서 다시
1만 명 밀집 집합밖에 할 수밖에 없는 민노총의 집회를 한다 이런 경고가 이런 보도가 나와서 어리둥절하고 합니다. 더구나 이번에 민노총은 큰 이슈도 없습니다. 민노총의 주요 그 산하 노조가 금속노조, 자동차 노조, 그다음에 공공노조 뭐 이런 것들인데 금속노조 같은 경우에 지금 자동차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금년에 임금 인상을 이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 1,100만 원 정도 임금 인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정년 연장 등 그야말로 기득권 확대하는 데는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집회를 한다 뭐 그런 보도가 나와서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고 분노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쪽에서 수도권의 매매나 전세가 한 달 새 7천여 건이 증발했다. 매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수도권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전세 수급 지수 15주 만에 최고로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명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지난 11월에 내놓은 빈참 장관이 내놓은 공공공급, 공공임대만 얘기하고 그대로 대책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책이라고는 오직 뭐 종부세를 상위 2%에만 매긴다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2% 비율로 이렇게 매긴다.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정부 여당입니다. 전세 수급 지수가 지금 수도권은 171, 서울은 168까지 올라가. 이게 100을 넘으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30평대 아파트 전세가 반포나 개포동 같은 데서는 20억까지 올라갔어요. 20억, 25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례 정도 가야 8, 9억대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30평대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20억이다는 것.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한 얘기입니다.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서 마치 세입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전세값을 이제 최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할 때 아예 그것까지 고려해서 전세값을 올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계약갱신 청구를 하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나오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가구는 계속 분할되면서 가구 전세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인 가구, 2인 가구도 계속 증가하면서 전세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IMF에서는 미국의 경기 회복의 물가 상승이 될 것인데 그러므로 금년에 연말쯤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을 금년에 7.0%까지 전망을 하고 있고요. IMF는 소유 물가 상승률도 3.7%, 근원 물가 상승률을 3.7%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 그리고 성장률도 지난해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7.0%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말에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소유물가 상승률이 석 달째 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4월에 2.3, 5월에 2.6, 6월에 2.4%를 기록하면서 금년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홍남기 부총리와 한은 총재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긴급 회동인데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가 2%입니다. 근데 벌써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2%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데 비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 이번 주경을 30조가 넘는 주경을 편성하는 좀 돈을 계속 풀려고 하는 그런 엇박자를 보이는데요. 그런 엇박자를 보이는 속에서 오랜만에 그야말로 정말 오랜만에 한은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당국의 수장과 통화당국의 수장이 만났습니다만 별다른 이견 접근 2년 7개월 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2년 7개월 만에 조찬회동을 했지만 뭐 의견 교환만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금리 인상이 임박했기 때문에 코인이나 부동산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OECD가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을 결정하고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안을 OECD와 G20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합의를 거의 보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두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과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것 두 가지인데 130여 개국이 지금 아일랜드 아주 지금 법인세를 낮게 10%대를 부과하고 있는 아일랜드나 헝가리 이런 나라들 9개국을 제외하고 130개국이 합의를 이끌어내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2023년부터 해외에 디지털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27조가 넘고 이익률이 10%가 넘으면은 이익 낸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하는 것이 디지털세인데 삼성은 2023년부터 대상이 되고 SK하이닉스도 대상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주 비행사를 60년 전에 나사에서 시험에 1등에 통과했지만은 여성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주 비행사로 선발되지 못했던 80대 할머니, 82세 여성의 할머니가 우주 비행사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아마존의 창립자인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여행을 가기로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이 우주 보징 갤럭틱이라고 불리는 이 우주 관광 티켓이 20만에서 25만 달러, 약 2억 3천에서 2억 8천만 원에 달하지만은 벌써 이미 사전 고객이 이미 600여 명을 넘었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처음 타고 가는 베이조스와 함께 타고 가는 것은 몇백만 원, 엄청난 2억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비싼 300억인가 엄청난 비싼 그런 티켓이라고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약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반기 판매가 최다를 기록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합해서 상반기에 80만 대를 판매해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48%나 증가했다 이런 반가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올해 수주 목표를 벌써 달성했다. 140억 달러의 수주 랠리를 기록하면서 올해 목표의 94%를 벌써 달성했다. 해운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호황을 보이면서 컨테이너선 발주가 크게 증가하고 친환경 선박 수요도 크게 늘어났는데 다른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2일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 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라는 것을 열고 지난 2년 전부터 일본과의 소재부품 장비 분야가 지난 2년 전부터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었죠. 규제가 적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함으로써 우리도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소부장 자립도가 높여야 되는 자화자찬을 했다. 아직 일본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화자찬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출구 모색은 그냥 일본과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과의 역사 문제로 지금 계속 위안부 문제 혹은 징용군 문제로 계속 대립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자화자찬했다. 그런 보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한두 번이 아니죠. 지금 백신 확보도 안 돼 있어. 하루 접종 4차 산업 대유행을 앞두고 있는 속에서도 하루 4천여 명밖에 접종을 못하고 있는 속에서도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국가 채무는 눈덕임처럼 불어나고 청년 실업률도 높아지면서 이미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퉁치기에는 이미 선을 넘었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대실패에 이어서 코로나까지 작년에 겹치면서 더 악화된 것이라는 뭐 당연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고 고용보험을 서두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것 때문에 실직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재정정책학교의 학예학술대에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근로자 일감을 줄여서 비용을 메우려고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최소 1년간 납입해야 고용보험 혜택을 보는데 그런 자격이 되기 전에 일자리를 잃게 되어서 실직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지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지금 의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뻔한데 보장만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정 방관 넘어 재정을 방관한 정도가 넘어서 은폐까지 하고 있다. 위기 상황을 은폐까지 하고 있다. 이런 아니란 인식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파퓰리즘, 좌파 파퓰리즘 정책을 해온 베네수엘라가 또 화폐 개혁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달에 100만 대 1로 축소하는 화폐 개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최고 애건으로 커피 한 잔도 못 사먹는데 인플레이션율이 2018년에 65,37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6만 %, 6만 5천이면 월 얼마입니까? 약 뭐 한 월 거의 그냥 6,000% 정도 되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봤자 이미 벌습니까?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한마디로 6,000분의 1로 소득이 줄어든 거죠. 그렇게 해서 베네수엘라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사태까지 그 빈곤의 늪을 질곡을 벗어나기 위해서 걸어서 300여만 명이 탈출한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도 벌써 2,360%의 인플레이션율이고 금년에도 5,500%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좌파는 22년째 집권을 하면서 한때 석유 매장량 세계 최대 석유 매장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빈곤국으로 추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흔히들 한국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닮아간다. 심지어는 좌파들 모이면서 베네수엘라 연구회라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코레주엘라는 말도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한 것 중 하나가 국토 균형 발전인데 여전히 지방은 소멸되고 수도권은 폭발하고 있다. 균형 예산을 144조나 쓰고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228개 시군구 중에서 46%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안타까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 지방대생들은 인턴도 못하고 면접장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면접 멀고 생활비도 부담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응해서 해외 거대 도시와 경쟁할 거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유호라고 그래서 홍콩과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묶어서 메가 시티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벌써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이미 벌써 이제 법제사법위원회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차별금지법이 23개, 23개 사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성별이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나이, 종교, 사상, 심지어는 뭐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뭐 등등 학력 이런 것도 차별 안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학력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성취가 달라지는 학력 차별을 쓰는데 학력 차별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서 당장 기업들은 어떻게 학력을 불문하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성격 지향은 이성애나 동성애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걸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등 이런 차별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 경영을 크게 제약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좌우 진영이 각각 10만 명의 국민청원을 제출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교육에서는 학력은 합리적 차이를 봅니다. 학력 차이까지 부정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아무도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공부해도 앞으로 성취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면 전부 다 추락하는 거죠. 이런 차별금지법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섹스리스 사회로 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1년간 성관계를 하지 않은 비율이 2000년에 11%에서 2021년에 금년에 36%, 물건 36%가 성관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관계를 안 한 비중이 남성이 29%, 여성이 43%인데 남성은 51%가 파트너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성은 56% 흥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은 계속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는, 저출산 고령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서 한미는 지금 굉장히 연합작전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국 반도체 회사 매그나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매그나칩이 과거 하이닉스에서 분사가 된 올레드 반도체를 생산하는 올레드 반도체 세계 2위에 달하는 시총이 1조가 넘는 반도체 회사인데 이걸 중국계 펀드가 인수한다고 발표를 하자 미국이 갑자기 개입을 해가지고 중국의 매그나칩 올레드 반도체가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국가 안보까지 위협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면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국유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은 대미 수출이 50%나 늘고 GDP도 18%나 1분기에 성장하는 근데 중국이 과연 위기냐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조만간에 이대로 현추세를 반영하면은 2050년경에 2049년이 중국 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죠. 그 무렵에 이미 벌써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제재가 본격화할 때는 추락할 것인데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중국도 지금 분기점에 놓여 있다. 그런 분석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단 100주년에서 외세 기두 두피 혈류라고 말을 했습니다. 외세가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다 하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발언. 아주 원색적인 이런 발언들. 우리 국제사회를 지금 강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언론중재법을 표결 처리할 것을 여당이 시사하고 있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조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은 언론의 비판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 비판 기능은 주로 우파 유튜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요 언론들은 거의 다 지금 정부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언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많이 비판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겠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이어서 민사제재까지 이중처벌로 하게 되면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웅이라고 하는 광복회장이 정말 역사 왜곡 발언을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걸 또 더구나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어서 또 뭐 지금 계속 좀 김 회장은 애국가를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 이완용에 빗대는가 하면 백선엽 장군에게는 사형감이라고 하는 등 편향적 역사의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광복회라는 것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도 광복회장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어쩌면 기이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대선의 최대의 화두가 공정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공정치 못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여러
윤석열, 이재명 등등이 여야를 불문하고 공정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선 대선에 참여 출정 선언을 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윤석열의 장모가 실형을 받고 바로 7년 바로 법정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양병원에 의료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관여해서 22억여 원의 국고를 부당 수령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7년 전에 이미 무혐의가 난 것이다. 7년 전에 이미 무혐의가 난 것인데 이번에 법정 구속을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3년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 재판부는 건보료 국민의 피해를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판결 이유를 판결 이유를 내주셨습니다. 윤석열 전 경찰청장의 처가 리스크가 대선 가도에 발목이 잡힐 것인가 하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왜 사회가 책임지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여당에서는 장모와 경제 공동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사용했던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연좌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최재형과 윤석열 영입 시기에 대해 투트랙 전략을 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가급적 조기에 입당을 하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무리 않고 적기에 입당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권의 가장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지사 아직 경기지사인데 이재명 지사가 국방비를 줄여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것이다. 이런 또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잖아도 대한민국 국방이 계속 파괴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국방비를 줄여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대한민국 건국은 친일파와 미 점령군이 합작해서 한국을 지배한 것이다. 이런 또 건국에 대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부동산을 직접 하면서 가격을 통제하겠다. 주택 관리 매입공사 신설에서 가격 통제가 된 반시장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친일파와 미점령군이 대한민국을 수립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런 역사인식, 그러나 실제 50선거는, 48년 50선거는 유엔의 감시하에서 자유롭게 치루어진데, 이어서 초대 내각 다수와 임정 요인이고 항의를 투사했다는 점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외면하고 좌파적인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실감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에 관해서 지금 1심만 150번째 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1심만 150번째 하고 있다. 문정부 끝나가는데 아직도 사법국정농단은 재판은 5년째 계속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재판 거래 직권남용 국민연금 삼성 부당합병 개입 문화개혁 불량리스트 등등이 아직도 적폐청산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서 피고인들이 극도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하루에 약 80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백신 확보를 못해서 하루에 4천여 명밖에 접종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7월 말 정도 갔어야 백신 가뭄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4차 대유행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거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